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의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공항과 터미널, 항만마다 설레는 표정의 귀성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가 쉴 새 없이 제주공항에 내립니다. 가족을 만나러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눈에 띕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를 꼭 껴안기도 하고 그리웠던 자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오랜만에 제주도 내려왔는데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가족들하고 좀 여유롭게 이제 좀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성객을 태운 고속버스들이 속속 터미널로 들어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고향집으로 경쾌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긴 연휴에도 버스표 구하기가 어려워 일찍 내려온 귀성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라서 좀 기차나 버스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리 좀 예매를 했어요. 목포항도 고향 섬마을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남 섬 지역 귀성객은 27만 명가량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38% 늘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최장 열흘에 달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3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추석 전날인 오는 5일에 귀성행렬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긴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먼 거리를 운전하게 되면 평소보다 자동차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특히 추석 당일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평소보다 1.6배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체나 졸음운전 탓에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 비중이 절반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진 승용차 안을 구급 대원이 살핍니다. 지난해 추석 당일 귀경길, 다른 차량과의 추돌로 40대 엄마와 세 남매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온 가족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추석 연휴에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자체는 연휴 전날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추석 당일 사고당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평소보다 1.6배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달리는 차가 많기 때문인데 어린이 청소년 사상자 역시 연휴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추석 당일 발생한 사고 2건 가운데 1건은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 사고였습니다. 정체로 차량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데다 졸음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 피해자도 증가했습니다. 추석 당일 음주 사고 피해자는 1.4배, 연휴 전후 무면허 사고 피해자는 각각 1.5배가량 늘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좌석을 뒤로 젖혀 누울 경우 뇌 손상, 경추 골절과 같은 중상 위험이 최대 8%포인트 늘었고 내부 장기 손상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2시간마다 쉬어주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두는 게 사고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뒷좌석을 포함하여 모든 탑승자가 그 안전벨트를 맸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빨리 가려고 무리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은 출발 전 배터리나 타이어 등 주요 부품 상태를 점검하고 교대 운전을 위한 보험 특약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귀성길에 졸음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평소에도 혼잡도가 휴게소의 5배에 달하는 졸음 쉼터가 불편이 적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한 대가 주차선 바깥에 멈춰섭니다. 몇몇 차량은 잠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다른 차량이 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평일 낮 시각이지만 차량이 꽉 차 주차 자리를 찾기 힘든 이곳은 청계 졸음 쉼터입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2,620여 대가 이 쉼터를 들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주차 공간은 26년 뿐이다 보니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에 뭐 차도 버스도 쓰고 뒤에 트럭도 쓰는데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좁은데 옆에 트럭들을 뭐 버스 이렇게 큰 차들이 오니까 겁나죠. 역시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11,000여 대로 가장 많았던 시흥 하늘휴게소보다 혼잡도가 5배 정도 높은 셈입니다. 그런 만큼 차를 세우는 건 물론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급하지 않은 경우 빼고는 휴게소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냄새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성남 졸음쉼터의 경우 지난해 하루 평균 2,800대 가까운 차량이 들렀지만 화장실은 남녀를 합쳐 7칸 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함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만약에 또 급하면은 참지를 못하니까 이제 좀 부모님들이 좀 약간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졸음쉼터 15곳에 임시 화장실 161칸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말 그대로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요에 부합하는 화장실과 주차장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졸음쉼터 시설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달부터 열차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이 2배 높아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SR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거래 집중 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치열한 승차권 예매 전쟁.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연휴에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기차에 탑승했다가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6만 건이 훌쩍 넘습니다.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부가 운임을 상향 적용한 여객 운송약관이 시행 중입니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 운임 기준은 기존 50%에서 100%로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게 원래 89,700원이 부과됐다면 이달부터는 부가 운임이 59,800원으로 높아져 119,6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운임에 벌금을 더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는 셈입니다. 열차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 운임 100%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SR은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거래 집중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관련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R도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 채팅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추석 연휴 초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해상과 해안에 높은 파도와 강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제주도에 최고 150mm, 남부지방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고 강원도와 충청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도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지나는 제주도와 남해상, 서해상에는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등 비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섬 지역 귀성객은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추석인 당일인 월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 특히 중부지방은 추석 오후나 밤까지 궂은 날씨가 예상돼 보름달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해외여행 떠날 때 항공권 요금과 함께 내는 출국 납부금이 인하되면서 최대 1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인력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환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출국 납부금 환급을 신청했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란 내용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출국 납부금을 인하하면서 6월 말부터 초과 납부금 환급이 시작됐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어지는 겁니다. 출국 납부금 환급은 지난해 6월 30일 이전 발권에 7월 1일 이후 출국한 이용객이 대상으로 만 2살부터 12살 미만은 10,000원, 12살 이상은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환급 건수는 846만여 건, 금액으로는 297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접수 이후 신청 건수는 239만여 건으로 전체의 30%도 못 미칩니다.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홍보는 홈페이지 팝업과 공항 내 안내문 정도입니다. 환급 진행 속도 역시 더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16일 기준 신청 건수 239만여 건 가운데 실제 환급은 11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7월 초에 신청을 해놓고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뭐 안내받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못 받아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좀 왕왕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환급 업무는 위탁 업무자 13명과 공항공사 직원 1명이 전담하는 현실이라 인력 증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께서 환급 여부와 그리고 환급 지연 사유를 잘 모르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겠고요. 인원도 확충을 하고 항공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신속한 환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미비로 출국 납부금을 신속 간편하게 돌려주겠다는 제도 취지마저 무색해진 상황에서 이용객들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 등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거주민 일부가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차량 지분 쪼개기로 자격을 속인 건데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지만 BMW부터 벤츠, 아우디 같은 고가 외제 차량이 주차장 곳곳 눈에 띕니다. 올해 기준 3,803만 원보다 비싼 차량 소유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데도 이 조건을 뛰어넘는 고가 차량이 떡하니 등장할 수 있던 이유, 바로 차량 지분 쪼개기입니다. 차량을 여러 명과 공동 소유함으로써 필요한 가액 기준에 맞게 검증 대상자 지분을 조정한 겁니다. 지난 8월 기준 이러한 방식을 써 입주 자격을 회피한 거로 의심되는 인원은 220여 명에 달합니다. 적발 목록을 보면 G90, G80 같은 국산 고급 세단부터 수억 원대 포르쉐, BMW, 벤츠 등 수입차까지 다양한데 차량 지분을 단 1%만 소유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제는 이런 꼼수를 단속할 방법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LH는 입주 자격을 심사할 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넘겨받은 차량 소유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 자료만으론 실소유자나 나머지 지분을 누가 가졌는지 등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도 공백 속 온라인에는 차량 가액 기준을 회피하는 각종 노하우가 버젓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고가 차량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불법 입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서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거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한 꼼수 입주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배임죄는 쉽게 말해 임직원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될 때마다 재계에서는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맞서왔는데 폐지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는 재산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겁니다. 액수가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법적으로 별도 인격체인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큰 손해를 봤을 때 적용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선물 투자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당시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려고 1,500억 원 넘는 다른 계열사 돈에 손을 댔다가 처벌받았습니다. 물론 횡령을 비롯한 다른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됐지만 유독 배임죄에 대해선 재계와 경제계 반발이 컸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손해를 봤다고 고도의 경영 판단을 처벌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과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례를 통해 기업의 신중한 결정에는 배임죄 책임을 묻지 않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폐지되면 재판 중이던 사건들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중지하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등 기업인들이 배임죄 책임을 벗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배임죄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면소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른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들만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야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일찌감치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도부 행보와 원내 전략도 선거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데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란 점에서 각 당의 경쟁이 일찍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당권을 잡은 여야 대표, 나란히 지방선거 승리를 첫 일성으로 강조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중원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중원에서 민주당과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강세 지역이 있지만 그런 곳에서의 싸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대표가 직접 전국을 돌고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힘있는 여당 프리미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내란 청산 프레임을 지방선거로 확장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내란 가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당 차원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당시에 광역 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는 특검 수사의 현재 사각지대입니다.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서울을 잇는 경부선 현장 행보로 민심을 듣고 장외투쟁을 통한 독주 견제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입법, 행정 권력을 차지한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움켜쥐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란몰이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걸림돌이 될 국민의힘은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초 허니문 선거란 불리한 구도를 경쟁력으로 상쇄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싸울 후보를 뽑을 평가 기준 마련 준비 작업에도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대치 최전선 법사위에 여당 지방선거 후보군이 다수 포진된 점을 두곤 강성 지지층 표심을 겨냥한 지방선거용 언론 플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사위를 지방선거 경선장으로 만든 결과는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무너뜨릴 불씨가 될 뿐입니다. 성적을 가를 최대 변수, 서울과 부산이 꼽힙니다. 2018년 14개의 광역단체장 석권, 그 이상을 바라보는 민주당. 정부기관 이전 등 물량전을 고리로 부산 탈환에 공을 들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북극항로시대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의지이자 첫 출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 기반 영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도권에서의 선전이 필수, 서울 사수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생과제와 개혁입법 등 전국 현안 속도를 둘러싼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치권 시선도 이미 내년 6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삼대 특검 수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YTN은 헌정사에 기록된 특검 수사 과정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무후무한 3대 특검의 구성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3대 특검법은 조기 대선 이틀 뒤에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고 닷새 뒤 공포됐습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계엄 사태를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더 촘촘하게 채우는 동시에 외환죄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선출된 권력 주변에서 사익을 챙긴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에 올렸고 VIP 경로설과 구명로비 의혹은 최상명 특검이 정조준했습니다. 세 개 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정점으로 겨냥한 셈입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손직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사팀 규모와 기간도 모두 역대급. 세 개 특검이 앞에 120명에 달하던 파견검사 숫자는 최근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내란과 김건희 특검이 각각 70명, 최상병 특검은 30명까지 더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반년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치적 격변기 이후 여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전무후무한 3대 특검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13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신문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직접 법정에 나와 1.8평방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계가 허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1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피고인은 공판 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주에 3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 사유로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특검 측에서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승계를 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말씀.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여론몰이식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날선 모습을 보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호전된 뒤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여부 등이 해결돼야 법정에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하며 재산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이후한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했다며 김상민 전 검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과 통일교 정책, 행사 지원을 요구하는 대신 통일교 조직과 신도들을 동원해 대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 의원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추가로 받았다거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 등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2023년 2월 이후한 화백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거듭된 감정기관들의 위작 판정이 있었지만 그림은 진품으로 보고 값을 1억 4천만 원으로 매겼습니다. 다만 공천이나 인사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특검은 아직 대가성과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충분치 않다면서 향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에겐 이 밖에도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4,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 논란과 관련해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검사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공소유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검사들의 직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유지를 위해 차질 없이 대비할 것이라며 파견 검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마치고 전원 복귀하겠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최근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건의 차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호송 차량에서 수갑을 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립니다. 경찰이 서울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한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수갑을 흔들어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현직이었던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와 SNS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이 마지막 출석 요구 날짜였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날이라 기관장으로서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하지만 경찰은 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맞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불법 구금이라며 경찰 야간 조사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한 만큼 일단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석방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일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은 이번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공개하고 체포 적부 심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을 변호하는 임무영 변호사는 어젯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후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자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퇴근 시간 전해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소식에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이 특정 진영을 겨냥하는 망언을 일삼은 만큼 체포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체포됐고 누구나 공평하게 수사를 받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방송 독립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섰던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고 경찰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권과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가 전산망 화재 등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떨어지는 지지율,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등을 추석 밥상에서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적인 정치입니다. 경찰이 체포 이유로 든 출석 불응에도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된 것처럼 사법부가 압박받는 것처럼 나중엔 경찰도 용도 폐기될 거라며 체포 과정의 잘잘못을 따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같은 MBC 출신의 김장겸,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위원장이 압송된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 항의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 이 법조계에서도 꽤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이 숨고르기가 예상됐던 추석 황금 연휴에도 이 정치권은 이진숙 공방으로 얼룩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국정자원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사업계획서 등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실화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손에 들고 나옵니다. 또 다른 수사관들은 컴퓨터와 서류 등을 들고 현장을 분주하게 빠져나갑니다. 계약서 확보하셨나요? 작업 계획서 확보됐나요? 작업자 과실 이쪽에서 자료는 있을까요?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이전 작업 관련 업체 3곳 등 4곳을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 계획서와 배터리 사용 기록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서, 배터리 로그 기록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압수물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정자원 직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 소환해 현재까지 17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4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합동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화재가 안전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현안 질의를 통해 배터리 분리 작업 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 이상이었다며 배터리 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작업 전 배터리 방전 여부 등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과 국과수의 배터리 정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올봄과 여름에 나타난 기상이변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살피는 연속 보도를 합니다. 먼저 지난 봄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경북 지역 산불을 분석해봅니다. 산불이 나기 전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위험도가 최대치로 치솟는 등 경고음은 이미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고 겨울 가뭄으로 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극한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연구기관의 보고서입니다.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당시 산불을 유발하는 기상조건, 즉 고온, 건조, 강풍의 발생 가능성이 2배로 올랐고 강도는 15% 더 강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기후연구기관이 측정한 기후위기 영향평가 지수도 경고음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The Climate Shift Index is a free tool that you can use to understand just how much global warming influenced a certain day's weather. -5에서 5까지 범위에서 기후위기와 특정 지역 기상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의성 산불 직전인 3월 22일 우리나라 남부가 최대치인 5를 기록한 겁니다. 경북 지역이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던 셈입니다. 의성 산불 발생 직전 산불 위험지수가 과거 40년 평균의 4배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대응 체계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산불이 강하게 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돼요, 실제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즌이 되면 어떤 지역에서 산불이 날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제도화 시켜야 되는 거죠. 또 산림청과 소방청이 연계한 산불 위기 대응 체계를 더 정교화하고 문자 발송과 앱 알림 등을 연계한 다중 경보 시스템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망 사고가 일어난 날 당시 파출소장과 팀원 사이 통화 녹취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전 파출소장은 팀원에게 외부에서 사고와 관련해 물어보면 2명이 출동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고 이재석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기 위해 홀로 현장에 출동해야 했습니다.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건데 당시 파출소장은 이 같은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이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파출소장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약 1시간 뒤 파출소장은 팀원에게 전화해 당시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전달 사항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두 사람이 기본이잖아. 왜 한 사람이 갔냐. 이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심각하지 않았고 드론에 나오는 화면을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외부에서 사고 관련 문의가 오면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라는 취지인데 파출소장은 이어서 현장에 나갈 땐 갯벌에 물이 찬 상태도 아니었고 드론 업체가 처음 갯벌에 사람이 고립됐다고 알린 것도 신고가 아닌 보고였다고 강조합니다. 신고가 아니고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물건이 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간 거고. 하지만 상황 보고서엔 드론 업체에서 고립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경사가 구조 대상자를 만났을 땐 이미 갯벌에 물이 찬 상태로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한 이전 인천해양서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파출소장이 말한 것처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소장이 자꾸 서장의 지시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우리 이전 소장은 소장한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이 이전 소장은 되게 억울하다는 거죠. 또 유족에게 언론 제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유족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재석이한테 흠집이 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몇 번을 듣다가 장례식장에서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도중에 빈소에 쫓겨났어요, 그 인간이.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주 이 전 인천해양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시 당직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에게 함구 지시 의혹과 2인 출동 등 규정 위반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조사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수사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 대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부터 지하철까지 대용량 배터리 관련 화재가 잇따르면서 아예 외부에 전용 충전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외벽 위로 붉은 화염이 빠르게 번집니다. 지난 8월 2명이 숨진 서울 창전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선 대용량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같은 달 서울 여의도에선 길거리에 세워진 공유전기 자전거에 불이 났고 지난달 서울 합정역에선 무게 20kg가량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 화재로 지하철이 30여 분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의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이들 이동장치에 쓰이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모두 700건에 달하는데요. 화재 10건 중 9건은 이처럼 전기 배터리를 충전해 쓰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는 보통 휴대전화 배터리 용량의 10배가 넘는 만큼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분 집안에서 충전과 보관이 이뤄져 불이 나면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용량 배터리 실내 화재 실험에선 열폭주가 시작되자 불과 40초 만에 연기로 주변이 보이지 않았고 실내 온도는 폭발 1분 만에 300도를 넘어서면서 주변이 녹아내렸습니다. 보조 배터리들도 다양하게 많이 집에 갖고 있으니까 솔직히 어디서 어떤 화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되게 불안하긴 해요. 전문가들은 대용량 배터리를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외부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처럼 충전 시설을 마련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고 호우에도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배터리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잠잘 때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전세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주변 차량으로도 번지면서 버스 2대가 모두 탔고 승용차 2대도 피해를 봤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뒤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관내 파출소 소속 30대 A경사를 입건했습니다. A경사는 그제 저녁 11시쯤 서울 방학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는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비핵화를 뺀 대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연일 대화 메시지를 보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백악관 복귀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일 언급했습니다.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김 위원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첫 개인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핵화를 털어내면 마주 앉을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건 겁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미 백악관과 한미일 외교장관은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재집권 뒤 처음으로 나선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와는 다른 반응인데 이달 말 에이펙 기간 깜짝 만남 가능성과 비핵화 대신 동결 등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 동결은 비핵화로 가는 첫 단계라며 북미 정상이 핵 폐기가 아닌 동결에 합의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전인 오는 27일을 전후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미일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문 뒤에는 이달 31일부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양국 정상회담에는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아니라 새 총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에 돌입한 첫날인 현지 시간 지난 1일 밤 뉴욕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가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여객기와 부딪혀 한 명이 다쳤습니다. 1일 밤 10시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델타항공 자회사인 엔데버 항공 소속 5155편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다른 엔데버 항공 소속 5047편 여객기와 부딪혔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단거리 노선에 자주 이용되는 롬바르디어사의 CRJ 900기종으로 저속 주행 도중 발생한 이번 사고로 승무원 1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승객 중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5155편 여객기는 조종사 2명과 승무원 2명 외에 승객 2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5047편에는 같은 수의 조종사 승무원 외에 승객 57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낙도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달걀이나 닭고기와 같은 신선한 축산물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이동 판매 허용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안 송공항에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 당사도.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이곳에는 일상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마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식재료라도 사려면 배를 타고 주변 섬이나 육지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도 없어갖고 굉장히 불편하긴 하죠.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이 불편한 것이 몸에 배버렸어. 산간 벽지나 낙도 등의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현상, 이른바 식품 사막화를 겪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가 없거나 고령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 어촌 지역이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 여건이 열악합니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식품 사막화 문제인데요. 섬 지역이 그 식품 사막화 현상이 좀 심각하고요. 실제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3만 7천여 행정리 가운데 음식료품 소매업이 없는 곳이 73.5%에 달할 정도입니다. 해양수산부, 식약처 등은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료품 이동 판매 시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불법이었던 달걀 등 축산품의 이동 차량 판매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농산어촌에 사시는 우리 노인들 분께서 집 앞에서 축산물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축산물을 이용한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당사도에 들어오게 된 이동 판매 버스, 역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민들의 장바구니는 채소, 과일부터 달걀, 고기류까지 100여 종의 물건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러고 와주시면 저희야 고맙죠. 지금도 좋은데 더 많은 샘플품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죠.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동 장터의 판매자 확대를 검토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대병원이 기부를 받고도 제때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기부금이 1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려 20년 전 기부금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도 했는데 기부자의 기부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엔 해마다 거액의 기부금이 모이는데 2023년부터는 3년 연속 340억 원 넘는 성원이 답지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기부받은 돈은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의료 연구와 의학 발전, 어려운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할 때 써달라는 게 기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만 넣어둔 장기 미집행금이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병원 53억 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후원회 3곳에서 3년 넘게 쓰지 않고 쌓아둔 기부금만 10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미집행 후원금까지 합치면 모두 145억 원에 달해 연간 이자가 4억 원 가까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비인 후과 연구에 미력을 보태겠다며 기부한 100만 원이 20년째 그대로 보관돼 있거나 기부자가 고인이 돼 자신의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알릴 수조차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기부자의 기부 취지를 존중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고 국회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소액 기부의 경우 일정액 이상 모이면 한꺼번에 연구 비용으로 집행하고 첨단 장비 도입이나 시설 개선 역시 제한된 기부액만으론 즉시 실행이 어려워 같은 목적의 기부금이 추가되면 함께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병원 저소득층 환자 기부금도 제때 쓰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엄격히 심사하다 보니 일부 잔액이 남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이 기부금의 증여세 면제 조건으로 3년 이내 사용을 명시하고 있을 뿐더러 기부자의 성의를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을 비구름이 뒤덮었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80에서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비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오후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귀성길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운전 조심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강풍의 바닷길 상황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와 또 예비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배편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3도, 전주가 18.1도, 대구가 19.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광주와 대구가 22도 보이겠고요. 수도권은 오늘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